$1,000.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. 만약에 이 돈으로 100만 달러, 그러니까 13억 원이 넘는 돈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이게 그냥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마법을 현실로 만든 기업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단돈 $1,000를 100만 장자의 자산으로 불려준 새 기업의 얘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렇죠. 대부분의 투자가 그럭저럭 괜찮은 성과를 내긴 하지만 정말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그런 수익을 내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병 속에 담긴 병개를 잡는다고 표현하기도 하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기업, 다들 이름은 아실 거예요. 근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그 번개를 병 속에 담을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근데 첫 번째 주인공부터가 사실 좀 의외예요. 무슨 최첨단 기술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한 이미지의 코카콜라거든요. 콜라 파는 회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? 바로 그 따분함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해요. 첫째는 시간입니다. 이게 1964년 말에 $1,000를 투자했다고 가정해야 하거든요. 1964년이요? 네,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이죠. 와, 60년.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관통하는 시간이네요. 근데 그냥 60년 동안 주식을 쭉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?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?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.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근데 이 사례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중요한 엔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첫 번째 엔진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바로 재투자된 배당금의 힘입니다. 복리 효과요. 복리. 네, 주가가 오른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매년 받은 배당금을 다시 코카콜라 주식 사는 데 썼기 때문이에요. 작은 눈덩이가 산에서 구르면서 거대한 눈사케가 되는 거랑 똑같죠.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린 게 아니었군요.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받아서 그걸로 다시 내 지분을 계속 늘려나간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두 번째 엔진이 바로 워렌 버핏이 그렇게 극찬했던 코카콜라의 경제적 해자란 겁니다. 경제적 해자요. 그게 어떤 의미죠? 뭐랄까, 성을 둘러싼 깊은 강 같은 거예요. 경쟁자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이죠. 코카콜라의 해자는 두 가지였어요. 첫째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, 그리고 둘째는 지구상 어디에나 콜라를 갖다 줄 수 있는 그 유통망. 이 강력한 성 안에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그걸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꾸준히 나눠줄 수 있었던 겁니다. 화려하진 않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꾸준함, 그게 코카콜라의 힘이었군요. 바로 그거죠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60년 동안 코카콜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. 그 믿음이 복리라는 마법을 만든 거네요. 근데 솔직히 60년은 너무 길잖아요.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비슷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었을까요? 뭐랄까, 혁신적인 기술로 시장을 확 뒤집어버린 그런 기업이요? 물론 있습니다.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기업, 애플입니다. 코카콜라가 60년에 걸쳐서 이룬 걸 애플은 훨씬 짧은 기간에 그것도 특정 시점 이후에 폭발적으로 해냈죠. 애플 성장에서 제일 인상적인 건 그 엄청난 성장의 대부분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. 2007년 이후요. 2007년이면 아이폰이 처음 나온 애네요. 맞습니다. 바로 아이폰이죠. 아이폰은 지금도 애플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이거든요. 근데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애플 진짜 무서움은 그냥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. 그럼 뭐죠? 제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? 바로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. 아이폰이 나오고 1년 뒤에 등장한 앱스토어.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였죠. 앱스토어. 네. 애플은 그냥 전화기를 판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음악 듣고 게임하고 일하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.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다른 데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. 맞아요. 저도 사진이나 음악, 메시지 이런 게 다 엮여 있으니까 다른 폰으로 바꾸려면 진짜 큰 결심이 필요하더라고요. 바로 그겁니다. 그 락인 효과. 잠가버리는 거죠. 그게 계속해서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게 만들고 또 서비스 매출을 폭발시킨 원동력이에요. 와. 자, 그럼 수치를 한번 볼까요? 만약에 1980년 말 애플이 처음 주식을 공개했을 때
$1,000를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? 네. 당시 주가가 주식 분할을 다 감안해서 계산하면요. 주당 한 $0.1 정도였어요. 잠깐만요. 주식 분할을 감안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아, 좋은 질문이에요. 주가가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사기 부담스럽잖아요. 그럴 때 주식 한 주를 두 주나 세 주로 쪼개서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. 아하, 문턱을 낮추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애플이 이걸 여러 번 했는데 그걸 다 역으로 계산해서 상장 당시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환산했다는 의미입니다. 아, 이해됐습니다. 그래서 그 0.1달러짜리 주식 $1,000어치가 지금 얼마가 됐다고요?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오늘날 그 가치가 약 $260만 달러에 달합니다. 260만 달러요? $1,000가요? 우리 돈으로 34억 원이 넘는 돈이네요. 와,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. 그렇죠.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도 $200만 달러가 넘으니까 목표했던 $1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이죠. 코카콜라의 꾸준함과는 전혀 다른 길이네요. 기술 혁신과 생태계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군요. 맞습니다. 코카콜라의 견고한 성, 그리고 F의 매력적인 제국,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정상을 지켰네요. 근데 이 두 회사는 뭐랄까 처음부터 좀 강력한 기반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판을 뒤엎는 제품을 내놓은 것 같아요. 혹시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뛰어들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변신하면서 정상에 오른 그런 더 극적인 스토리는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진 우리의 마지막 주인공, 바로 넷플릭스입니다. 아, 넷플릭스. 네. 지금이야 뭐 스트리밍의 제왕이지만 사실 넷플릭스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길어요. 1997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. 1997년이요? 그때는 스트리밍은커녕 인터넷도 느렸을 텐데 대체 무슨 사업을 한 거죠? 우편으로 DVD를 빌려주는 사업이었습니다. 잠깐만요. DVD 대여요? 그때는 블록버스터라는 절대 강자가 있었잖아요. 어떻게 그런 거인을 상대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했을까요? 처음엔 뭐 생존이 목표였죠. 근데 연체료 없음, 그리고 온라인 주문이라는 무기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어요.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. 2002년에 상장하고 DVD 대여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 넷플릭스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핵심 사업을 없애버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. 제일 돈을 잘 버는 사업을 스스로 파괴할 준비를 했다고요?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죠. 와, 보통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결정인데요. 그래서 선구자인 겁니다.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인터넷의 미래를 본 거죠.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스트리밍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했어요.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그게 바로 넷플릭스를 만든 결정이었습니다. 아, 2007년에 처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업계 누구도 이걸 심각하게 안 봤어요. 그냥 특이한 부가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죠. 저도 기억나요. 예전에는 스트리밍하면 화질 깨지고 막 끊겼잖아요. 근데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그 경험이 되게 부드러웠어요.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? 싶을 정도로요. 정확합니다. 그게 기술력의 차이였던 거예요. 경쟁자들이 저거 이상한 프로젝트 아니었어?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진 뒤였죠. 2017년에 넷플릭스 구독자가 1억 명을 넘었을 때 경쟁자들은 이제 도저히 못 따라잡는 걸 깨달은 겁니다. 와, 주가도 그럼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겠네요. 그쵸. 주식 분할을 조정한 IPO 가격이 주당 $1.07였는데 그때 $1,000를 투자했다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$100만 달러에 가까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. 정말 대단하네요. 코카콜라의 인내, 애플의 혁명, 그리고 넷플릭스의 자기 파괴적인 선견지명까지. 성공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나 다른데 이 세 기업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적인 실마리 그런 게 있을까요? 네,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.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걸 줬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공통점이죠. 바로 완벽한 실행력에 대한 집착입니다. 완벽한 실행력이요? 그게 그냥 제품을 잘 만드는 거랑은 다른 의미인가요? 그렇습니다.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하나의 흠도 없게 만들겠다는 고집 같은 거예요. 예를 들어 전 세계 어디서 코카콜라를 마시든 그 맛은 똑같아야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애플 제품은 포장을 뜯는 그 순간부터 앱이 실행되는 속도까지 매끄러워야 하고요. 넷플릭스는요,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버퍼링이 없어야죠. 버튼 누르면 바로 재생되어야 하고요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세 회사 모두 믿고 쓴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.
쓰면서 불편하거나 의심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바로 그 신뢰가 고객 충성도와 브랜드 파워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공통점이 나와요.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기꺼이 그리고 반복해서 돈을 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. 아, 반복적인 수요? 네, 코카콜라는 매일 사 마시고 넷플릭스는 매달 구독료를 내죠. 애플은 한 번 사면 오래 쓰지 않나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폰 구매자들은 이미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서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잖아요. 맞아요. 생태계의 힘이죠, 그게. 네, 이렇게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고객이 계속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을 가졌다는 게 이들의 공통점입니다. 정리가 되네요. 결국 1,000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드는 길은 하나가 아니었군요. 코카콜라처럼 압도적인 혜자를 만들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길이 있었고, 애플처럼 세상을 바꾼 제품과 생태계로 시장을 지배하는 길이 있었고요. 또 넷플릭스처럼 미래를 보고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길도 있었네요. 하지만 그 모든 다른 길의 바탕에는요, 고객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려는 그 집요한 실행력, 그리고 고객이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반복적인 수요 창출, 이 공통된 원칙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. 단순히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고 왜 고객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, 이게 핵심인 셈이죠. 오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? 매일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이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 라고 간단하게 되는 게 있으신가요?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매달 혹은 매년 지갑을 열고 있는 게 있다면 어쩌면 그 안에 미래의 메가 위너를 발견할 단서가 숨어 있을